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입니다.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지난 시간에는 강요배 하백이 그린 제주 4.3 역사화라는 책 동백꽃이다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제주 4.3 항쟁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오늘 다룰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짧은 기간에 한강 작품을 쭉 하고 있어서 마치 제가 한강 작가의 스토커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한강 작가를 몰아서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이걸 해야겠다,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한 이후에 화이트, 이 작품을 소개하고 거의 이제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더 할 것 같진 않은데, 필요하면 또 하고,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읽었냐? 제가 공개 강의 오프라인에서 대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한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오늘 작품은 가장 최신작에 가까운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초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이고 그래서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오늘 이 작품을 보고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의 앞장 부분입니다. 본문입니다.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떤 책인지 금방 기억이 나시죠? 소년이 온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소년이 온다의 영문판 휴먼 액트, 제목을 좀 달리 했죠. 2014년 5월 19일 날 초판이 1세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렀다고 하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금 2018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 광주 5.18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의 영어 제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Don't say goodbye?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멋지다. 영어 제목 이렇습니다. We do not part. 제가 발음 후진 거 이해해 주시고 part 떨어지다? 네. 좋은 제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노벨 프라이즈라고 노벨 문학상 winner of the Nobel Prize
붙어 있습니다. 자랑스럽겠죠? 부럽습니다. 자,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우듬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걸었다. 느낌이 오시죠? 꿈입니다. 꿈속을 헤맨다. 근데 이 소설에서 꿈과 현실은 서로 교차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분간이 어렵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런 지점들을 감안하십시오.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꿈속이죠. 바다가 등장했다. 4.3의 이야기, 무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4.3의 현장, 제주도 떠올리셔야 되죠. 처음 그 꿈을 꾸었던 밤과 그 여름 새벽 사이에 4년 동안 나는 몇 개의 사적인 작별을 했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내고 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작가는 몇 개의 작별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별, 중요한 단어죠. 최근에 한강 작가가 산문집을 냈다고 합니다. 빛과 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책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2012년 겨울 그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소년이 온다가 2014년 발표. 그러니까 계속 자료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면서 소설을 쓴다. 제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설을 쓰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몽을 꾸죠. 처음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담긴 꿈들이었다. 공수부대를 피해 달아나다 어깨를 곤봉으로 맞고 쓰러졌다. 그 역사적 현장 속에 작가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5.18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학살의 현장. 지난해 여름 이후의 진짜 작별들이 아직 전조에 불과했던 시기에 작별이란 제목의 소설을 썼었다. 뒷눈깨비 속에 녹아서 사라지는 눈. 여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 인사일 순 없다. 여기에 이 장편 소설의 마지막 부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 파묻힌 여자,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잡고 가시면 이 소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친구, 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큐멘터리 감독인 친구가 등장합니다. 친구인가? 이것도 헷갈리는. 그렇지만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같은 동지감, 유대감을 느끼는 친구입니다. 이 인선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 인선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 일을 합니다. 직접 가구를 만드는.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 집에, 제주도 집에 앵무새 2마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앵무새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소설의 여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가 제주도에 가서 이 앵무새를 살펴봐 줄 수 있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는 뭐 스포일러 걱정 없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되었나? 자, 대설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된 이 섬에서 인선의 집이 있는 중산간 마을까지 들어가려 하는 택시는 없을 거라고 했다. 하필이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어떤 책에서는 중간산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힌트를 주는 거죠. 사섬에 대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이 한라산에서, 해안선에서 한라산까지 가는 산 중턱에 있는 마을들이 집중적으로 학살의 현장이 되었다. 토벌의 현장. 자, 그리고 이제 인선의 가출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 장면이 되게 좋습니다. 인선이 어린 시절 제주도를 벗어나면서 가출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고백으로 듣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어.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과 똑같이 엄마가 혐오스러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흠집 투성이 밥상을 꼼꼼히 행주지라는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틀어올린 하얗게 센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을 받는 사람처럼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답답했어. 점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숨도 잘 쉴 수 없었어. 이 문장을 왜 제가 소개해 드리냐면 이 문장은 한강 작가가 여성 작가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정말 여성 작가들만이 쓸 수 있는, 그것도 프로 작가인 굉장히 좋은 문장들입니다. 자, 인선의 엄마 이야기. 나이가 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선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선을 낳았습니다. 엄마와 나이 차가 있다. 좀 예상할 수 있죠?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내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그 일은 뭔지 아시겠죠? 다음날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8살 여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포개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간밤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자, 제주 4.3입니다. 1949년 정확히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이 초토화 작전이 벌어집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이 화산섬에는 하천이 거의 없고 폭우와 폭설에만 흐르는 마른 물길이 드물게 있다. 이 건천을 경계로 원래는 마을이 나뉘어졌다고 인선은 말했다. 내 너머로 40부 안팎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고. 1948년 소개령 때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몰살되며 폐천되었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한강 작가가 이 4.3과 관련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했다, 취재를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유족회에서 낸 희생자 분포 지도입니다. 짙은 부분들이 더 많은 희생자가 났고 여기에 숫자들은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들어오시죠? 제주도 전체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이 지도를 보면 끔찍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고 2달 전인가 3달 전에 제주도를 이 4.3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탐나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3만 명이었어요. 햇빛이 드는 회벽에 기대어 인선은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자, 이 장면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모두에 이 소설은 초현실주의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좀 영상을 2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면 초현실적인 상황인가. 인선이 서울의 병원에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인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처럼 리얼하게 인선이 이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하고 소설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만에서도 3만 명, 오키나와에서도 12만 명이 살해되었는데요. 인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그 숫자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고립된 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 우리 주인공이 작가의 분신이죠. 인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제주도의 다른 지도입니다. 제주도 4.3 위치도. 그래서 가장 피해가 컸던 희생자들이 많았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머물 때 2박 3일 짧게 머물렀는데요. 애월 쪽에 머물렀습니다. 요쪽 보이시죠? 애월 속일마을. 속일마을. 그래서 뭔가 기억이 나서 봤더니 속일댁이라고 해서 누구죠? 이효리 가 있었고 제주도에 살 때 집입니다. 이게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죠. 애월 제가 머물 때 되게 좋았습니다. 평화롭고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되게 좋았는데 여기가 4.3의 희생자들이 많은 마을이었다. 그런 걸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자, 꿈인가? 점점 무거워지는 흰 새들처럼 낙하하는 눈송이들을 내려다보며 인선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18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고 제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문장들을 뽑아온 겁니다. 정말 누가 여기 함께 있나? 나는 생각했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관측하려 하는 찰나 한 곳에 고정되는 빛처럼 하면서 322페이지 거의 소설의 끝부분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들은 확실히 한강이 이 소설을 리얼리즘으로 쓰지 않았다. 제가 소년이 온다를 하면서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초현실적인 것들을 쓰고 싶어 했다. 그리고 현대 소설의 방식, 양자 물리적인 세계, 관측하려 하는 찰나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빛처럼 양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관측되는 순간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띈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다큐멘터리와 이 스크립을 쓰는 스크립터 쓰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뭐와 작별하지 않는다? 인선이 엄마 자신이 정말 싫어했던 하지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엄마 4.3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엄마를 잊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곧 4.3을 잊지 않겠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겠죠? 그런 메타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 소설의 제목이고요. 그 가을에 유골들이 발굴됐어. 어디에서? 나는 물었다. 제주공항 하고 대답하며 인선이 목소리를 낮췄다. 활주로 아래에서. 요 문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내리는 곳이 제주공항입니다. 바로 그곳에 4.3의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제가 제주도 전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골들입니다. 끔찍합니다. 인선의 회상입니다. 그 해에 아버지는 19살이었어. 이북 사투리를 쓰는 경찰들이 마을마다 들이닥쳐서 젊은 남자들을 잡아가 실적을 올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 일제 때 부역하던 고등계 행사들이 그대로 남아 해방 전에 하던 대로 고문을 한다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요배합의 책으로 동백꽃이 시다로 4.3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죠. 일본에서 순사 경찰로 있던 사람들 친일파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경찰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학살의 중심에 서북청년단 북쪽에서 내려온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온 이 우익 테러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우익 집단들이 이 학살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소설에서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도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젖먹이 아기도 죽였다라는 거죠. 무엇을 절멸해? 빨갱이들을.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빨갱이. 그러니까 제주 4.3 학살은 빨갱이들을 처단한다.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섬멸한다. 죽인다. 절멸시키겠다. 이 목적으로 행해진 학살입니다. 이것이 양민학살로 이어졌고 이 양민학살은 3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게 4.3의 진실입니다. 꿈이란 건 무서운 거야. 소리를 낮춰 나는 말한다. 아니, 수치스러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이상한 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소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또 올리면서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속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일까?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인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무정부주의자이고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이고 니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힌트는 시인입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 보시죠. 시에는 사연이 있다. 1941년 브레이트. 자, 이 시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브레이트입니다. 브레이트는 턱 밑까지 진격해온 나치를 피해 모스크바를 탈출하면서 괴력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연인이자 동지인 스테핀을 남겨두고 떠난다. 훗날을 기약했겠지만 스테핀은 결국 괴력병동에서 숨을 거둔다. 스테핀에 대한 죄책감은 이 명작을 탄생시켰다. 자, 시인 브레이트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스테핀을 남겨두고 혼자 먼저 떠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는데 나치를 피해서. 그런데 자신이 남겨둔 이 스테핀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이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을 시로 적습니다. 시로 만들어내고 이 시는 명작이 됩니다.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입니다.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자, 꿈이 나왔죠. 꿈이 나왔고 꿈속에서 죽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자는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인가? 라는 존재적,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시의 주제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주제와 동일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자, 여기까지 이 시를 알려드리고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너무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일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슬픈 일이다. 자, 경북지역 보도연맹원 1만여 명, 대구혁면소 1,500명 재소자, 경상 코발트 광산 및 인근 가창골, 학살지 유앱 수습 발굴. 4.3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 수용소, 감옥 이런 데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또 몇몇은 운 좋게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인선의 아버지입니다. 자, 소설 후반부에 이 경상 코발트 광산에서 유해 재발굴이 이루어집니다. 4.3에서 잡혔다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이 육지에 있는 수용소, 감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또 일을 하다가 죽는 뭐 이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4.3은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1947년 3월 1일 3.1 운동을 기념하는 시위, 대시위로부터 출발해서
1954년 한라산에 금종령, 발을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 해지되면서 거의 끝이 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7년, 8년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3만여 명이 희생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많은 수들이 육지에 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불풀이 흩어져서 갇혀버립니다. 왜? 빨갱이들이니까. 요 끝난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1954년에 이 사건이 거의 매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50년 전쟁이 터집니다. 6.25. 그래서 53년에 거의 이제 종전 아니죠. 휴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이 한라산에 발을 들이는 것이 해지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한라산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빨갱이로 판정받아서 죽게 됩니다. 왜? 빨치산들. 그래서 이 사건은 나중에 여수와 어디죠? 그쪽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봐야지 이 4.3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자, 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니, 그 반대인지도 모른다. 죽었거나 죽어가는 내가 끈질기게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건천 하류의 어둠 속에서 이마를 묶고 돌아와 누운 차가운 방에서. 이 문장을 끝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 소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설은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어서, 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기 위해서 이 소설에 직접적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라서 아주 직접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이 소설을 읽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됩니다. 아주 미로 속에 갇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고 헤매게 되니까, 그래서 4.3에 관련된 4.3 항쟁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이 책을 읽는 게 좋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이어서. 자,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는 전작을 리얼리즘 형식으로 써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 작품이 좋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 그런데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문표,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작품은 초현실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미숙하게, 완전하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보면 이 작가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4.3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작가가 머뭇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3 앞에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4.3에는 이름이 없다. 자, 어느 한쪽에서는 4.3 항쟁, 4.3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어느 한쪽에 저쪽 반대쪽 극에서는 4.3을 공산주의자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이 두 의견이 부딪히면서 4.3은 이름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현실. 그런 탓인지 몰라도
소년이 온다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작가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반면, 작별해하지 않는다에서는 초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리얼리즘 방식을 비껴갑니다. 이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독자가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접근 방식이 조금은 모호하게 느껴져서 이 재미를, 소설을 읽는 재미를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그래서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설을 읽고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초현실적인 방법을 쓰려면 좀 더 깊고,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나를 끌고 내려와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써주길 바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강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소설을 접근하는 데에서는 크게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적 평가에 대한 머뭇거림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자, 조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 영상을 끝맺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무척 많은 반성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직접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고, 그런 계기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 소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하고 약간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접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직접 한번 독서 체험을 하시면서 제가 한 이야기와 또 작가가 던지는 질문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 소설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